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21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파원님 굉장히 KF21에 대해서 좀 놀라운 얘기 많이 해주신다고, 좀 센 얘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예, 오늘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KF21 지난번에 특파원님께서 KF21 EX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KF21 EX하고 EA가 충돌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 KF21 EX는 뭐고 EA는 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제가 단순히 버전 3개만 소개시켜준다고 제가 시간이 모자랐는데, KF21 EX는 카이의 KF21 미래 비전이고, 요것은 업체의 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청, 공군,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제안입니다. KF21 EA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스탠드오프 제머라 해가지고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한 전자전기를 만드는데 그 후속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KF21을 개조해서 전자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한 게, 얘는 전자전기고 쟤는 그냥 그 익스텐션 버전인데 이게 왜 충돌을 할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KF21EX는 저번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듯이 KF21EX로 개조된 비행기뿐만 아니라 거기 앞에서 무인체계랑 위성체계까지 다 연동된 체계이기 때문에 KF21EX가 채택된다면 전자전 버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필요가 없군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에스코트 제머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KF21을 발달된 항전 장비 플러스 KF21이 이제 같이 행동하는 무인기들이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하는 무인기에 이제 제머가 장착돼 있어서 걔네가 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것을 스탠드인 제머라고 하는데, 스탠드인 제머. KF21EA가 만약에 그 공중 작전을 할 때는 EA에 장착된 제머가 이제 원거리로 작전을 해가지고 그 원거리에서 이제 적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KF21EX는 무인기가 적 그 레이더 미사일까지 가까이 붙어서 아주 좁게 근접해가지고 제머를 하고 그 다음에 디코이를 뿌려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KF21EX는 무인기만을 조합만 바꾸면 이제 여러 가지 임무에 투입될 수 있고, 그게 전자전 임무까지 할 수 있다. 한 가지 모델로 여러 가지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게 EX의 버전이고, EA의 경우에는 이제 롤을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전자전, 공대지, 공대공 이런 식으로 이제 KF21을 발전시켜 나갔을 때 채택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EF18 생각해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 KF21 EA 버전은, ADD가 밀고 있는 이 EA 버전은 약간 전통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이고. 근데 EX는 무인기를 활용하고, 사실 요즘에 무인기가 대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혁신적이거든요. 무인기를 통한 스탠드인 제머라고 하는 거. 어느 방식이 맞을까요? 뭐 돈만 많으면 둘 다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탠드오프 제머 이미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에스코트 제머를 추가로 만드는 거는 약간의 부담이랄까 겹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코트 제머라는 거는 스탠드오프 제머,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전자전기보다는 제밍의 범위가 좁고 짧거든요. 그렇게 짧을 바에야 무인기가 안전하게 제머를 하고, KF21EX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무인기를 바꿔가면서 임무를 하는 게 그 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그 한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모함에 KF21 이제 M 버전을 넣는다면 이제 그라울러가 항공모함에 탑재되듯이 그 M 버전에 이제 지금 EA 버전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밖에서 작전을 할 때는 우리 그 스탠드오프 제머나 이런 것들 무인기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무인기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항속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에서 그냥 지상에서 발사를 해요, 땅에서. 항공모함에서 이거 따로 발사 장치하고 가뜩이나 비좁아 죽겠는데 이게 좀 곤란하죠. 그래가지고 한반도 안에서 이제 작전을 하고 할 때는 요런 이 무인기를 사용해서 KF21EX 버전이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우리가 항공모함 보유하고 KF21 네이발 버전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에스코트 제머 요렇게 하는 거, 이 조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요거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KF-22 해상형 연구하는 분이랑 네. 그다음에 항공모함 그 획득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점점 힘들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예산이 안 나오기보다는 이 연구 영역 결과를 반영해서 해군이 할 자신이 없고. 근데 해군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것도 참 이 오프에서나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인데 해군은 제가 보는 해군이 일찌감치 항공모함 포기한 지 오래됐고.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계획이 지금 해군의 차세대 계획입니다. 유령함대? 예. 거기에서 무인기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은 있어요. 예. 무인기 모함이랑. 네. 근데 항공모함 계획은 거기서 빠져 있어. 원래는 이제 무인기나 이런 거를 항공모함에서 운영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 조그만 걸 만들되 사람이 타는 그 KF-21이라든가 F-35가 타는 그 항공모함은 이거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나? 그래서 무인 체계가 또 중요한 이유들이 하나가 항공모함의 인력 수급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무인 체계를 적극적이게 하는 무인 함정, 소형 함정들이 이런 거에 좀 집중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해군은 향후 10년 정도는 그 100톤급 소형 함정, 이 비군과 이제 대함 유도 로켓을 다는 참수리를 대체하는 무인 함정, 그 다음에 이제 아스널십이라고 하는 이제 합동 화력함, 이런 무인이나 아니 무인에 가까운 인력 저감형 해군으로 가는 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 방향과 항공모함이 사실 완전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KF-21에 대한 요즘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하면요, 특판 예전부터 이렇게 은근 중동하고 많이 엮입니다. 근데 어떻게 중동의 뭐 국가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가장 유력한 국가긴 한데 이 국가와 뭐 인공위성의 패키지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거 자세한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이제 보시면 깜짝 놀랄 걸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제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이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가 내려갔어요. 기사가 내려갔군요. 네. 그래서 기사가 내려간 만큼 충분히 이제 눈치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성과 KF-21을 패키지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사 그 요청으로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개발사 요청으로 삭제. 예, 알겠습니다. 네, 수출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식도 안 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관계자분들이 막 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올라왔던 내용, 그러니까 제가 보도한 내용 아닙니다. 제가 보도한 내용이 아닌데 카이가 위성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신사업으로 위성의 제작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랑 같이 KF-21가 연계해가지고 중동 국가에 수출하자는 제안은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NACS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NACS는 KF-21 뿐만이 아니에요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위성통신, 육지 위성통신이 있습니다. 육지 위성통신. 무인 체계랑 KF-21이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육지 데이터 링크 통신을 해가지고 하는 게 그 앞으로 KF-21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따로 떼어질 수 없을 정도로 KF-21의 미티어 미사일 같이 인공위성이 하나의 무기 체계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마침 만들고 있으니까 KF-21 NACS가 만들기 전에 KF-21도 사서 항공기술도 연구하고 우주기술도 같이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그 KF-22EX와 그 육지 인공위성과의 결합도 그 중동 국가에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은 사실 작년부터 사실 공개됐고 했거든요. 그 나라 말씀해 주시죠. 그냥 다 아는데 아시는데. 아유, 저 안 돼요. 안 되나요? 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모처 지하에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중동 국가가 한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러 국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아니, 근데 뭐 여기에 돈 낼 만한 국가 하면 또 어떻게 추려져요, 또.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 해외 뉴스나 이런 걸 봤는데 중동 국가들이 자기들이 우리 KF-21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를 하나 알아냈긴 했습니다. 뭔가요? 이게 한국 기준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 중동 국가, 저희 KF-21 유력한 수입 국가라는 몇 나라들이 KF-21 경쟁자로 중국산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산 어떤 뭐 FC-35? 예, FC-32. J-35 말이에요? 예. 왜 그렇죠? 이 한국 사람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중동에서는 아직도 지금 줄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국과 중국 양강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싶어하다는 의지가 강하고 아직 뭐 실질적으로 지금 오펙의 가장 큰 손이 중국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미국이랑 척지기도 싫은데 지금 무기 체계가 대부분 미국제인데 그렇다 해서 F-35를 팔아줄 것 같지도 않고 안 팔 거 왜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안 될 거고 자유세계의 경쟁자 우리 KF-21 플러스 우리 중국제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판보로 에어쇼나 기간 중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가 저희 K9도 사가고 FA-50도 이제 아주 유력한 수출 국가인데 이집트가 중국 공군이랑 또 접촉을 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이집트는 중국에서 훈련기 한번 수입하고서 학을 뗐었는데 카라코롬인가 그 있죠. 그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줄타기를 하고 싶다는 이 욕심이 강한지 중국의 그 파워가 워낙 막강한 데다가 약간 눈치를 보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새로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엔진 A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특파원님. 엔진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엔진 얘기가 워낙 관심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 얘기죠? 네,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가장 이제 한국 부스에서 지금 인기가 많고 눈에 띄었던 게 그 어드밴스드 에어로 엔진이라는 걸 공개한 이제 하나 에어로였는데 하나 에어로에서 이 한국에도 공개를 안 한 차세대 첨단 엔진의 이 컨셉 모델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F414 그러니까 KF21에 들어간 엔진이랑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같은 부분이 거의 크기밖에 없고요. 15,000파운드 엔진으로 개념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일반 그냥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건 물론이고 엔진 출력이라든가 아니면 성능 같은 걸 좀 더 향상시켜서 단순히 국산화가 아니라 성능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KF21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요 혹시? 일단 이 앞선 방송에서 UCAV 엔진으로도 고려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트 엔진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바이패스비를 막고 가면서 용도를 굉장히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용 여객기 엔진으로 하려면 바이패스라고 해서 그 제트기 앞대가리에 있는 초기 팬을 엄청 크게 키우면 연비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F터보 되고 그래서 항공기 수송기용 엔진을 바꾸거나 그 제가 하나에어로한테 취재한 바로는 선박용 가스터빈 엔진도 요 기반으로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로 엔진에서 이제 지금 많이 공개되는 게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이 가장 그거죠. 가장 크게.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세미나랑 그 관계자랑 깊게 이야기를 해본 결과 F414 엔진을 뛰어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 정도만 만들 수 있어도 다행이죠, 사실. 그래서 설계를 완전히 각해하면 그 완벽한 성능이 나오지는 못하고 현재 우리가 가진 소재 기술과 그 다음에 설계 기술을 해서 조금씩 팬 개수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될 건데 공기 흡입량 같은 걸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엔진 허브 그러니까 터보팬 엔진의 중앙 허브 축 같은 거를 얇게 해서 공기 유입량을 많게 하고 연비를 높인다. 혹은 터빈 엔진에 뭐 압축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F414는 좀 차별화해 가지고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좋게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전 국민적인 관심은 물론 이제 해외 파트너사도 많이 필요한데 이 해외 파트너사의 그 파트너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 확실히 지원을 해주고 이 의지가 있다. 요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다른 업체는 또 관계되는 업체가 없나요? 두산도 현재 그 가스터빈 엔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을 많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항공용으로? 어드밴스 에어 엔진 요거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업체 주도 개발은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만들었는데 한 군데로는 부족하니까 두산도 참여하겠다. 그리고 요게 거의 성사되긴 한 분위기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하나가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두산하고 하나하고 비교했을 때 좀 하나가 좀 그래도 앞선 위치 아닐까요? 요것도 참 민감한 이야기지만 제 소신껏 좀 말씀드리면 두산도 가스터빈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차이가 뭐냐면 발전용 가스터빈이 만들어서 두산 가스터빈은 독자 IP예요. 그 독자 IP이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 설계를 끝까지 해봤다. 그 다음에 발전용 이거랑 이제 항공기용이랑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이 차이가 크지 않다. 그게 두산 쪽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시험 설비가 잘 돼 있어요. 뭐 엔진이 특히 만들고 시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설비 측면에서 두산이 우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화가 오래전부터 했었고 워낙 요즘에 좀 한화가 핫하니까 K방산 쪽으로 그래서 한화인가 보다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군요. 다만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좀 이야기를 할 만한 게 화력 발전소가 마 1.5로 날면서 굳이 기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과 이제 제트기용 가스터빈은 RPM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RPM이 훨씬 큰 발전용 가스터빈 RPM이 낮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트 엔진을 만들 때 항상 이야기하는 소재, 열 처리, 그렇죠. 내열 같은 거 가장 핵심적이죠. 그 내열 처리랑 코팅 부분도 좀 달라가지고 두산은 이제 처음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두산은 발전용 트빈 그 같은 경우에는 정석 주행이 중요한데 네. 그 전투기용 같은 경우는 극가속, 극감속, 그렇죠. 포터버너도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두산이 도전하겠다는 게 사실 두산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이 도전 정신 하나는 엄청나다. 네, 저도 그거는 평가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하세월이 걸릴 것 같다는 건 좀. 그래서 두산이 가스 터빈 엔진을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 사업인 첨단 항공 엔진 사업을 주도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서 하나랑 같이 좋은 걸 할 수 있는 걸 없는 게 아닙니다. 두산이. 네. 하지만 그걸 이제 잘 맞춰가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KF-11 얘기하면 뭐 인도네시아 빠지는데,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나름 이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카이가 굉장히 막심한 손해를 입은 것도 있었고 지금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죠? 취재나 소문, 솔직히 풍문들을 좀 조합한 결과를 이제 카이한테 사실 대놓고 물어봤어요. 네. 카이는 어떤 것도 대답해 줄 수 없다고 그렇죠. 발설했고 그런 말해요.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제보를 묵은 거기 때문에 네. 김인석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해도 저는 욕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정말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업계에서 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뭐 오피셜 팩트가 아니다. 다만 제가 정말 구독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저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들은 사람이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100%예요. 요 밑밥을 좀 깔아두고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건 일단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나라만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실제로 뭐 중동 국가들이 뭐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 폴란드도 뭐 그런 떡밥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사인 어그리먼트랑 가질 때까지는 좀 멀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덕담은 좀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뭐 립 서비스야 뭐 어디서 있는 그래서 거니까. 이게 100% 구라는 아닐 거고 오색을 할 건데 이런 걸 협의하고 개정하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럼 뭐 인도네시아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은 미납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뭐 채권을 발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카이가 채권을 발행 중이고 카이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돈이 빵꾸난 건 사실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거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부담이에요. 안 내도 될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방사청이나 정부한테 아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협상을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돈을 받아야 되는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정부한테 반항할 수는 없죠. 이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이 분들은 절대 저 앞에서 그 방위사업청이라든가 국방부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건 아쉽지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망은 안 하시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박에 머리가 맞아서 피가 나는 꼴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카이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면 인도네시아는 끝까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나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기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장사꾼 입장에서 보시면 찾아가지고 뒤져서 안 나오면 한 대씩 때릴 거라 하는 거랑 너 돈이 없으니까 지금 주방 가서 접시나 닦아라 하는 거랑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접시라도 닦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냉정하게 자본주의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한테 돈을 어떻게 뽑아낼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카이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정부 간의 협상이 있고 카이가 사실 권한이 없어요. 협상에.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드리고 그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방사청이라든가 국방부 다른 분들의 말씀을 제가 좀 열심히 들어봤는데 카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도네시아에 돈을 있는 대로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천억 원으로 이제 개발비 네. 인도네시아 줄 돈이 깎아졌는데 네. 돈을 더 받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돈을 2조 6천억을 다 못 낸다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네. 2034년까지 나눠서 내겠다. 네, 1년에 2천억씩 밖에 못 준다. 아, 예. 아니, 그러면 때려치고 2026년에 바로 너희들은 끊자. 네. 그거 말고 2026년 이후에도 인도네시아로부터 돈을 더 받고 공동개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들이 네. 있다고 해요. 그 인도네시아랑 한국이랑 공동개발 각서를 쓸 때 블록 1까지만 하게 블록 됐어요. 1까지죠. 네. 블록 2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떻게 됐냐면 블록 1을 개발하면서 블록 2 어떻게 할지 네. 협의를 해보자. 인도네시아고요? 그리고 지금 블록 1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블록 2에 참여를 하고 돈을 좀 더 인도네시아한테 받아내는. 아니 잠깐만요. 특파원님. 이제 솔직히 그동안 많이 참고 많이 당했잖아요. 더군다나 보안 사고까지 터졌고. 그런데 또 인도네시아하고 블록 2까지 한다고? 이거는 일단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죠? 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네. 샤를리만 이런 게 아니라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요. 국방부 다니는 분들, 네. 아니면 공군 분들, 네. 뭐 방사청 분들도 와 이러면서 특히 국회나 지금 정치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시제기를 지금 줄 수 없다. 그렇죠. 돈도 깎았는데 시제기를 왜 주겠나 이런 게 나와서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받을 방법이 줄어들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네들 6천억 원에서 돈 더 내. 더 내면 시제기 줄게. 예. 요렇게 하는 게 국가 전체적인 이익에서는 사실 네. 인도네시아부터 최대한 돈을 뽑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네.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48대를 2028년 이후부터 생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더 받을 방법이 있다면 네. 돈을 더 받고 시제기를 주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예상으로 이제 요거는 아무도 말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냥 제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블록2가 이제 2028년까지 7천억 원을 개발비를 주고 있는데 이 네. 7천억 원 개발비에서 이제 2년 반 개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가 3천억 원 이상, 한국이 4천억 원 정도 내가지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이런다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돈이든 돈 받은 거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이득이다. 네.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블록가 블록 1만 사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부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록 1이 공대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롤이 가야지 뭐 더 판매가 확대되고 그렇죠. KF-21의 블록 1 공대공 무장은 전부 다 수입산이지만 블록 2에서 테스트되는 건 전부 다 국산 무장이에요. 그렇죠. 게이지집이랑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인도네시아에 팔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우러스가 우리가 많이 샀지만 공대지 미사일로 타우러스가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은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안 팔려가지고 있다가 한국이 사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거든요. 네. 우리도 사실 그 사정과 다르지 않아요. KF-21을 블록 2를 인도네시아랑 같이 하고 그 대신에 돈을 그 2년 반 동안 3천억에서 4천억을 인도네시아 내는 걸 보증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KF-21에 들을 인도네시아 버전 IFX에 우리 국산 무장도 팔게 되고 왜냐하면 블록 2 개발 기간에는 우리 국산 무장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거든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도 거기 사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한테 우리나라 미사일도 수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라파를 샀잖아요. 네네. 그래서 라파를 대량 구매를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좀 더 노력만 하면 라파를 대량 구매 대신에 KF-21을 대량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라파를 더 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속은 시원하겠지만 어차피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돈 덜 팔리는 건 덜 팔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고객이 거시기 하다 해도 돈 남기는 게 최고라서 라파를 인도네시아가 더 사게 돼서 라파를 공대기지 무장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IF-21에 대해서 블록 2까지 하고 돈을 더 받고 물론 지금 상태에서 시제기 주고 이렇게 하는 건 헛구니까 절대 안 되고요. 네. 몇 천억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가지고 이렇게 IFX에다가 우리 한국 무장도 달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잘 듣고 이게 혹시나 이런 게 관계가 개선되고 이렇게 하면 인도네시아도 여러 떡밥을 던져주면서 인도네시아하고 IFX 더 사라. 니들이 더 사면 뭐 조립 공장 있으니까 이슬람한테 국가에 팔거나 이런 것도 되고 지금 KF-22 중동 수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 허브 공장이 되는 건가요? 왜냐면 허브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인도네시아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중동 국가들 특히 중동 국가들 특징 R&D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퇴직해서 그 중동에서 화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국방 연구를 하다가 사람이 부족한 나라인데 사실 한국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지금 최저임금 이제 10,000원 넘었고 네. 그 생산력 기준, 이 GDP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저소득 국가가 아닙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인력과 이런 애들을 싸게 활용해가지고 물론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이 있어요. 한국의 사천에서 생산한 물량을 혹시 뺏기는 거 아닌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인도네시아의 싼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중동 수출에 도움이 되거나 중동 애들이 원하는 인력 공급을 인도네시아 통해서 해주면 그게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장에 짓는 거랑 그렇게 다를 거 없어요. 다만 요게 되려면 인도네시아가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김희석 파원님. 제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이디어는 일리가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정서죠. 그렇죠. 지금의 정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이냐. 이게 엄청난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로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지금 이야기가 2번, 3번 이야기했지만 확정된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많아요. 네네. 아니, 시제기 주변 국회에서부터 엎어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도 이해가. 근데 돈을 최대한 많이 뽑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요런 마인드나 사실 장사꾼 마인드가 자존심과는 크게 그렇죠. 연관이 없는데, 매출액이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업을 돕는 거는 잘 팔리게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뽕을 얻자고 돈을 잃어버린 건 저는 좀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욱했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희석 특파원님 모시고 KF-21 업데이트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이런 항공에 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